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2박 3일 일정 중 방한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국으로 한국을 택했고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한미 간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미국의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29년 만입니다. 예. 네, 백악관이 순서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의미를 조금 짚어본다면요. 예, 제가 볼 때도 순서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이 아시아 순방 일정에서 사실은 한국을 먼저 가느냐, 일본을 먼저 가느냐,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처럼 얘기가 됐는데 이제는 조금 제가 보는 그런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정부 출범 후에 지금 열흘 만에 네. 그 방한이 이루어지고 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만큼 이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 쿼드 정상회의, 동경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지금 한국을 방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들 간의 결속을 강화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도 같이 상징적으로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일반적인 친구 관계도 그렇지만은 사실 새로 부임자가 새로 이 파트너가 이 교체가 됐을 경우에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 그래가지고 나디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조속한 시간 내에 아이스 브레이킹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한미 간의 결속이라든가 협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릴 수 있는 아주 그런 힘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과의 관계, 물론 동맹이라는 부분은 네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상관없이 항상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그렇죠. 한미 동맹이 조금 더 강화된다면 반대로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약간은 좀 시달림이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포괄적 전략 동맹이 포괄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함축성이 있는 용어인데요. 네. 이 포괄적이라는 얘기는 기존에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 개념상의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너무 안보 동맹을 중시하다 보니까 결국 중국 견제로 가게 되고 그런 거보다는 좀 경제라든가 다른 분야에서의 이익을 강조를 해서 안보 분야를 희석시키자라는 의미처럼 사용이 되어 왔고 오용된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은 포괄적 동맹이라는 거는 이 군사 분야 이외에 안보나 군사 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같이 길을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지역 질서나 세계 질서가 경제 질서에서 모두 협력적이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어떤 경쟁적이나 대결적인 국면으로 간다면 그때도 적이 누구냐 친구가 누구냐를 한미가 같이 식별을 해나가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가 하나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미 우리가 이제는 중견국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거의 어떤 관행이라든가 멘탈리티가 여전히 남아있는 건 뭐하냐면 우리는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은 참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걸 얻으려고 해요. 근데 보통 어떤 이익이나 그리고 효용을 얻으려면 일정 부분 희생이라는 게 불가피하거든요. 불이익도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조금 더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아마 포괄적 동맹으로 나가면 미묘하게 이게 한중 관계에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 대비를 하고 또 이게 감수해야 한다면 감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관리한다라는 측면으로 가야지 이걸 무조건 피해야 되겠다. 피할 수 없을까? 이런 자세로 접근하기면은 계속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발생해왔던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요. 결국은 미국으로부터도 신뢰가 없어지지만 중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얻지를 못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갈 듯 안 갈 듯 하면서 계속 이 불투명하게 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더 속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중국과 조금 다른 길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예측성만 보이면 한국은 아마 동맹을 앞으로 중시를 할 거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쪽에 쓸 가능성이 좀 클 것 같다 하면 단기적으로 갈등이 있겠죠. 근데 중국도 거기에 맞춰서 한국과 새로운 이 협의할 수 있는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의제를 조정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면에서는 입장을 이제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죠. 이른바 줄타기 외교가 가는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기술 동맹이라는 표현이 많이 네네. 등장을 했습니다. 첫 순방지로 이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을 하고 또 이번 방한 때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퀄컴 CEO도 같이 오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이 잡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반도체 관련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지금 재편을 해나가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이게 모든 반도체를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중에서도 네. 이제 첨단 반도체 분야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는 미국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경제적으로도 이 반도체와 그다음에 과학 통신 기술들, 5G 같은 것들이 미래의 성장 동력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여기를 선전하지 못하면 세계 시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공급망을 이 재편하자는 게 무조건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이 그 특정 국가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걸로 악용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 소재 공급을 안 한다 그런다든가 갑자기 이제 공급 지연을 시킨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공급망을 재편을 하자는 거지 무조건 괴롭히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성장 동력하고도 관련성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 과학기술동맹으로 확대된다고 결국은 이건 또 과학기술 부분들이 군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반도체라든가 중요한 과학기술 자체가 전부 지금 군사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곁을 내주면 여기서 추격을 허용하면 미래의 군사 분야나 안보 분야에서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게 결국에는 그 경제 동맹이라고 별개가 아니라 안보 동맹이다. 네, 사실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그런 면에서 오늘 저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가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 기술력이나 이런 데서는 세계를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생산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세계 최대 수준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를 잘 이루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얘기를 하면 시장 부분은 주로 중국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초 핵심 기술력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적정한 가격으로 생산해내는 데는 또 한국이 커다란 강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하고 미국 협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 미중 전략 경쟁에서 새로운 가장 아마 격전지가 될 거예요. 여기 있어서의 한미 간의 협력 강화라는 이 의지를 이 표시하는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반도체가 상징하는 것이 결국 미래거든요. 미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이거를 상징해 주는 의미도 있고 또 삼성이나 이제 현대 같은 기업들이 또 미국 내의 투자에 대한 것도 지금 상당히 신경들을 관심을 쏟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이제 미국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시하고 있는 미국 내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미국 경제 활성화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이제는 미래 첨단 기술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또 한미가 동맹으로서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죠.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IPEF를 출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동맹이나 협정이 아닌 협력 플랫폼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이제 해주시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플랫폼 위에 얹어서 여러 가지 협력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IPEF 자체는 이걸로 무슨 이 참가국들끼리 고정된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IPEF 안에 지금 추구하는 몇 가지 가치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망 재편도 있고요. 그다음에 탈탄소 성장의 문제들도 있고요. 또 이 디지털 협력 부분들, 그러니까 미래 기술과 관련된 이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IPEF에 참가를 했다 그래가지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이 일정한 규범을 만들고 거기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큰 프레임워크에 참석한 국가들끼리 지금 얘기한 분야별로 또 구체적인 협정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거기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뭐 전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전체적인 이익이나 그다음에 우리의 여건들을 판단을 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IPEF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국내적인 우려도 지금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구체적인 협정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백화점식 플랫폼 형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지레 우려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IPEF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저희가 또 알셉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는 또 생각도 좀 들어요.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왕이 외교부장도 이제 얘기를 했죠. 이게 사실상 한중 디커플링이다. 근데 네.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온 기존의 경제 협력 방안들도요. 사실 중국 측의 논리로 하면 누가 주도했느냐에 따라서 상대편을 항상 견제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내 포괄적 그 경제 동반자 협정, 지금 알셉 말씀하셨죠? 알셉 같은 경우 우리도 참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알셉은 전형적으로 중국이 이제 지금 주도를 해온 겁니다. 근데 알셉을 한다라고 해서 미국이 특별히 이거는 우리를 그냥 그 견제하기 위한 동맹 협력체다. 어느 국가들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알셉도 그렇고 IPEF도 그렇고요. 그 분야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본적으로는 열려 있는 이 가치에 공감하면 누구나 들어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IPEF가 실질적으로 그 자기네들은 완전히 배제하는 연대가 될 것 같다라는 중국의 생각이 들면 네. 중국이 IPEF의 가치를 충족하도록 노력을 하면 돼요. 아까 얘기드렸듯이 공급망 재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게 바로 이 수출입을 통한 압력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도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체 규범을 강화를 하면 어떻게 보면 중국이 우려하는 바들도 다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중국이 얘기하는 1대1로나 네. 알셉 같은 것도 사실 한꺼풀 지져놓고 보면 그거 미국 견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알셉이나 그다음에 AIIB나 1대1로 같은 거는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IPEF에 들어가면 나를 견제하려는 걸로 간주를 하겠다. 그리고 사실 이런 움직임을 잠재적으로 여기 참가하려고 하는 국가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유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우리 정부 외교부도 그렇고 중국의 그런 반응이 이제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미국이나 중국이 계속 서로를 견제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서 참 어떻게 쉽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IPEF와 같은 우리가 알셉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IPEF라든가 알셉이란 누가 주도하느냐가 아니라 그 협력체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의 아이덴티티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의 가치, 우리도 추구하는 가치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령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얘기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자라는 게 사실 지금 안정화시키자라는 거예요. 네. 안보 환경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따라서 막 유가라든가 이런 게 춤을 추고 이런 부분들 자체를 없애보자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도용의 방지라든가 글로벌한 탈탄소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이걸 과연 우리는 그러면 추구하지 않는 가치냐는 거예요. 당연히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앞으로 뭐 IPEF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그걸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것들도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우리도 지향하는 가치에 참가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만약에 이렇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랑은 전혀 안 맞는 건데 누구 눈치를 봐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지금 알셉도 그렇고 모든 협정이라는 게 여백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너무 특정 국가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 같고 견제할 수 있다, 견제적인 성격을 든 것 같으면 제가 거꾸로 물어보는 게 이거죠. 그 내에 들어가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아예 들어가지 않아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지켜보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자,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얘기를 보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 오산 공군기지를 떠났잖아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그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의 모습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담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림을 보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그 영접을 위해서인지 이제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그렇죠. 됐거든요. 예,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거를 접견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여러모로 지금 이 방문 시기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금 영접 나간 그 인사들의 급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지금 아마 그 최대의 지금 제가 볼 때 호의라든가 그다음에 의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환대한다라는 환대 받았다는 느낌을 바이든 대통령한테 주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과거의 당선자 시절에 네. 이 당선 축하 전화도 이례적으로 빨리 그렇죠. 걸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정되고 얼마 안 돼서 예, 했죠. 예. 지금 아마 기대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그 백악관에서 이제 발표를 할 내용을 보면 평택 삼성전자 공장에 방문한 것은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얻는 경제적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을 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삼성 방문은 한미 동맹이 미국 제조업의 투자와 또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공급망을 강화해서 미국 중산층을 위해서 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내놨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렇게 외국 정상들이 특히나 미국 정상이라든지 중국 정상들이 방한을 했을 때 늘 언론들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갖는 게 과연 어떤 선물을 우리가 줄 것이고 우리는 받을 것이냐 네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IPEF 얘기도 나왔지만은요. 결국은 경제라든가 이제 과학 기술에 있어서 이 한미 간의 그동안 이미 협력 기본 정신은 작년 5월 20일 날 한미 네. 정상회담 이후에 나왔던 한미 공동선언에서 이미 상당 부분 얘기가 됐어요. 근데 네네.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조치가 구체화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아마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나가는 공동 성명에서도 기존의 조치에 비해서 조금 더 진전된 것들, 특히 경제 협력 부분들 그리고 말씀을 하셨지만 백악관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중산층을 위한 외교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외교하고 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외교 자체도 앞으로 미국의 중산층을 다시 그 활성화시키고 이 사람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해 투자도 유치를 하고 그리고 주요한 과학기술 부분에서 미국의 그 세계 시장 주도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리고 그거에 협력할 수 있는 동맹 국가들이나 우방 국가들을 결집시키면 시킬수록 이게 미국 중산층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해줄 수가 있는 지금 경제 협력 조치들이 이번 아마 우리가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마 이번 정상회담은 아마 작년의 정상회담이 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미국하고의 그 협력 관계 쪽으로 대외 관계의 기본 축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라는 거에 하나의 예고편이라면 이번이 보다 이제 그쪽에서 선명한 이 약속들이나 발언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고 아마 미국이 우리한테 거기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것들 거꾸로 줄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안 볼 거예요. 안보로. 네, 지금 현 상황에서 해무산 뭐 안보 이런 부분이요. 지금 북한 행태 문제도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이 대한 안보 공약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그 안보 분야에서의 공약 부분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보면은 사실 작년 5월에 이제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이제 한미정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선언에 대만 부분이 언급이 됐었단 네네. 말이죠. 이번에 그게 사실은 상당히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그것이 구체화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대만 해협의 평화 문제가 그때는 얘기가 됐고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에 한두 단어가 조금 더 이제 거기서 나간 그런데 가령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대만 어떤 위기 시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표현까지는 아직은 아닐 거예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 기대가 모아지고는 있지만 한번 준비 기간을 보시면은요. 그 당선인 확정 이후에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었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보자. 정부 출범 이후에는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금 한 열흘 정도밖에는 기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했던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대해서 뭐 한두 개는 모르겠지만 그 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그대로 내놓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요. 거꾸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년 3월에 우리 쪽 당선인 확정 그리고 신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 대외 정책 입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팠던 문제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예, 문제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백악관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공약 부분들을 다 개발을 뭐 어떤 의제를 얘기할까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놓을까까지를 다 얘기하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차원에서 아마 서로의 입장들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도 조금 더 한국이 경제동맹 쪽에 지금 이 제스처를 보여줬다면 직접적으로 안보 분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특히 끌고 들어가는 문제들 이게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스탠스가 곤란해지는 문제를 뭐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럼 내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오고 갈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네, 일단 첫 번째 예상해서 볼 수 있는 의제는 역시 이제 비핵화 문제일 거예요. 비핵화 문제고 여기서 이제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 그동안 이제 한미가 공동으로 얘기한 게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는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북한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한미도 일종의 의무가 있다라는 쪽이에요. 네. 이게 지금 어떤 표현이든 북한의 책무를 더 강조를 하는 일단 북한이 성실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움직여야 잠시만요. 된다는 지금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바이든 대통령을 아마 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평택 공장의 모습인데 아무래도 지금 나와 계신 것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도 곧 도착을 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네, 생각하고 이곳에서 양국 정상이 만남을 하게 되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안내를 하면서 세 사람이 평택 공장을 둘러보면서 또 삼성전자의 새로운 제품까지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기다리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분적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뭐 곧 도착을 하면서 그 한미 두 정상의 첫 만남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두 정상 첫 만남입니다. 첫 만남에 반가운 악수를 하고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로 악수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악수를 하면서 어깨를 살짝 몇 번 예, 치는 모습이 친근감의 표시죠. 이게 친근감의 표시라고 예, 예. 봐요. 스킨십 이렇게 봐야 되죠. 이제 기념 사진 촬영을 좀 하기 위해서 장소를 좀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곧 이곳 공장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함께 보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은 아직 나오진 않지만 이 두 정상을 함께 안내하면서 둘러볼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네, 지금 아마 의례적인 인사일 거예요. 몸도 네. 근데 피곤하시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거고 아마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이제 신정부 출범 축하해야 돼요. 축하한다. 예, 얘기들이 있을 거고요. 네, 두 정상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네요. 거리는 좀 둔 채로 따라가네요. 그리고 좀 지금 어떤 행사가 좀 있을 모양인데 그 앞에 서서 지금 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첫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한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첫 만남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아마 네. 그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은 도착을 하게 되면은 두 정상이 이제 방명록을 작성을 하는데 그 아무래도 삼성전자에서 그 이번에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그 반도체 웨이퍼, 예, 웨이퍼죠. 거기다가 이제 예. 서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금 행사를 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카메라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그 행사장 내부의 모습으로 좀 생각이 되죠. 저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부 시설을 둘러본 다음에 첫 취재진 앞에서 공동 연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행사장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장소가 기업의 공장인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번 그 회담 성격들 자체가 상징적으로 보통 그동안 미국 대통령을 방문을 하고 나면 미군 기지부터 먼저 가든지 네.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 주로 이제 안보 쪽에 또 특히 주한미군 기지라든가 예. 방문을 했던 것 자체가 안보 쪽에 중점을 좀 행보했다면 지금 얘기들은 아마 이 삼성전자 공장부터 방문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얘기되는 포괄동맹 여기에 대한 상징성을 반영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또 이제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두 한미 정상이 방진복을 갈아입고 공장을 실찰한다. 그 사진이 또 찍힐 것이고 그 사진이 이제 프레스에 릴리스가 될 텐데 그 모습 역시도 상당히 좀 상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삼성 측에서 이제 차세대 반도체를 선보이면서 기술력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반도체 이 공장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고 이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 시장을 보면은 설계는 거의 미국이 제패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이 반도체 제조를 위한 기본 이 기계들, 공작 기계들도 또 미국 쪽에서 원천 기술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제 한국은 이제 그걸 이용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응용 제품들 그리고 핵심 반도체 소재들 이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주력을 해왔죠. 사실은 뭐 지난해 전 정권 때의 일입니다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는 사실은 백신 글로벌 허브라는 성과를 예. 상당히 많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진일보한 장면이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뭐 이번- 당시에도 사실은 뭐 우주도 그렇고 반도체도 협력을 하자라는 얘기들은 있었는데 예, 예. 그게 조금은 구체화된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어떻게 보면 그때의 공동선언 자체도 그 내용 면에서는 사실 포괄동맹이라고 얘기를 했던 네네.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얼마만큼 단순한 이 밖으로 내놓는 성명령 이 약속이 아니라 구체화되느냐 하는 건데 바로 이제 그냥 미래 경제 협력한다, 반도체 협력한다 이거 자체가 아니라 실제 삼성 공장을 방문했고 아마 오늘 여기서 투자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일정 부분 있게 될 네, 거고요. 네, 네. 실질적으로 또 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 쪽에서 줄 수 있는 페이버들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조 조치들 이런 것들도 얘기가 충분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 이 첫 만남 모습만 보더라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두 정상 간의 만남은 기술 동맹을 크게 목표로 한다는 것으로 많이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술 쪽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분야에 대해서 강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동맹이라는 건 이미 뭐 세계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네. 그 중요성이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제 또 마지막 날 22일에 일본으로 가기 전에는 현대차도 이제 또 방문을 그렇죠. 예. 할 그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현대차 방문이 아니라 정의선 회장이 이제 묵고 있는 숙소로 갈 것이다라고 언론들은 좀 예측을 하고 있던데 그 유단이 이제 이전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와는 또 약간 비교된다고 좀 생각이 되는 것들이 그런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재계 손꼽히는 재계 수장들과의 만남을 갖는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눈에 띄고요. 결국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기술 협력도 협력이고 투자 유치에도 상당히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국내적으로 미국 그렇죠. 국내적으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그럼 이번 만남 이후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또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의제 부분에선 북한 비핵화 네. 이 부분들 강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금년에 들어서 뭐 유난히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라든가 그렇죠. 시험 많이 예, 했죠. 이런 이번에는. 이 무력 시위들을 많이 했잖아요. 도발들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건가. 여기에서 또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걸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확장 억제라는 걸 공약을 하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확장 억제 공약을 어떻게 지금 좀 더
그 와닿을 수 있게 아 이게 정말 실행이 되는 그런 그 공약이구나 이걸 와닿을 수 있는 아마 협력 조치들이 좀 얘기가 될 수. 첫 번째가 이렇게 이런 협력이고요. 두 번째가 아마 그 뭐 매번 공동성명에 들 지금 현재 세계의 상황, 지역의 상황을 한국하고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이걸 인식하기 위해서 한미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해나갈 거느냐.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이라든가 번영을 위해서 이제 양측의 협력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나오는 이 앞으로 안보 동맹에서 더욱 이 넓혀나갈 협력의 분야들. 이게 작년에도 이미 작년도 공동성명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경제 동맹, 그 다음에 과학기술 협력, 그 다음에 우주 개발 이런 비전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또 아마 그 신흥안보 문제들, 탄소라든가 그리고 지금 한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금 세계들이 얘기하고 있고 감염병 관련해서 지금 일상 복귀 협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언급이 될지를 봐야 될 거고 마지막 제가 지금 하나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 그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이제 그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아마 그것도 역시 포괄 동맹인데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벗어난 이제 한국의 기여들이죠.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또 양국의 공통 인식이라든가 협력 방안 이런 것도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는데 지금 북한 내에서 지금 오미크론 확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한다라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하는 이거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겠다. 아마 이런 그 의사가 표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또 오산기지 떠나기 전에 예. 마지막 일정인 것 같은데 공군 작전사령부 오산에 있는 항공 우주작전본부를 방문을 하고 보고를 받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DMZ를 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대신 선택한 것이 이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을 보면요, 동맹은 그 앞으로 더욱 포괄적인 협력을 해나갈 거다. 지금 이 한국 도착하시면서 삼성공장 이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핵심적인 동맹의 기능들, 안보하고 군사 협력이라는 거는 변동이 없다. 오히려 더 강화가 될 거다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KOC 방문인데 제가 볼 때는 DMZ를 안 가는 거는 여러 가지 고려가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바이든 대통령께서 부통령 시절에 이미 DMZ는 방문 한번 했어요. 두 번째는 DMZ 방문이 오히려 북한 쪽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자극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했을 수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북한 도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뭐 바이든 대통령 DMZ 방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고 작은 도발이 있으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그 미국 대통령이 지금 남한에 와 있는데 한국에 와 있는데 과연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제 국정원이 또 어제 그 정보위에 보고를 한 거를 보면은 핵 실험 준비를 다 마쳤고 이제 타이밍만 보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동안에 북한이 해온 행동 유형으로 보면 꼭 안 그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바로 그 기간에 도발을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오미크론 지금 북한이 이제 통계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유혈자 몇 명이 있고 사망자 몇 명. 이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으로 조금 이 하반기에 들면 이 국제사회에 뭐 남북한은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 WHO라든가 이런 국제기구의 이 감염병 관리와 관련해서 치료제든가 백신 지원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 국제기구에 대해서 통제력을 지니고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미국 그 대화 통로를 마련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급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 경우 모두 이 사전 포석이라면 사실은 미국 대통령 와 있을 때 여기서 가령 ICBM을 발사한다든가 핵실험하는 것 자체는 이건 대놓고 정말 대결을 해보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도 자제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경우 정말 급한 경우에도 내부에서의 확산상이 급한 경우에도 우선은 자기네들 그 능력 시위보다는 지금 내부의 그 오미크론 사태 수습이 더 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두 가지 모두 경우로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문하는 지금 오늘 내일 중에 어떤 도발이 있을 가능성은 저는 적고요. 오히려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예, 그 전격적으로 핵실험이나 아니면 ICBM 발사를 할 가능성은 있는 거고, 그 경우에는 북한도 이제 결심하고 한번 그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대결적인 입장은 좀 자제한다고 하더라도 좀 고강도로 한번 메시를 던져보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ICBM을 쏘게 되면 미국 정상이 머리 위로 날아가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돌아가는 중에 ICBM을 쏘게 되면 그 가는 방향을 향해서 또 발사를 하는 모습이 되고, 핵실험 가능성이 조금 더 클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ICBM 핵실험 둘 다 지금 제가 볼 땐 가능성이 둘다 있다고 생각이 돼요. 가능성이 근데 있다. 지금 사실은 아마 일본 방문의 경우에도 일본에 도착한 다음에 이게 이 특히 탄도미사일 쏠 경우는 쏠 거고요. 아마 돌아가는 도중에 발사가 될 경우에는 이게 예, 지금 그 이 한반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이 감시 정찰 자산들이 전개가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렇죠. 이 경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일본 근해에 떨어지는 그런 거보다는 만약에 귀한 중에 어떤 능력 시위를 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국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핵실험은 사실은 북한이 어느 정도 지금 이 앞으로 국면을 강경 국면으로 끌고 갈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이에요. 그럼 말씀처럼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했을 때 어떤 메시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결국은 북한은 일단은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이거죠. 핵은 포기 못한다. 핵 포기 못하기 때문에 나를 빨리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받아들여라. 군축적 그런 가운데서 상으로 넘어가자. 협상을 시작하라는 거고요.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핵을 포기 못한다는 걸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조치가 뭐겠어요? 핵 개발한다라고 대북 경제 제재 했는데 그거 풀란 얘기죠. 결국은 이제 그 승부수를 던져보고 난 이후에 제가 볼 때 북한이 아마 하반기에 그 승부수도 던지면서 또 이 국제적인 그 이 인도주의적 지원 같은 거 수용 여지가 있다는 쪽에 지금 양측의 길들을 모두 열어놓고 행동을 할 걸로 생각이 돼요. 지금 뭐 그 순방에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 순방에 앞서서 미 공군 공중 지휘 통제기가 일본 상공에 도착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뭐 이건 역시도 미국이 이제 북한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가 그렇죠. 사실 되겠죠. 경고망동하지 말란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많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정부 역시도 군 당국 역시도 상당히 좀 철통 같은 경계 태세를 지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미국이 또 이 북한에 대응해서 어떤 억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좀 구체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아마 그 특히 억제 메시지 같은 경우 좀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이미 4월달에 그 이 한미 정책협의단이 워싱턴을 방문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얘기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이제 재공헌될 가능성이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이제 협의를 가동하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아마 한미 간의 앞으로 작전 계획 같은 대응 계획에 이 핵 위협을 가상한 그동안은 주로 재래 위협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이 네.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아마 이번은 첫 그거기 때문에 이 정도 조치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 확장 억제를 구체화하기 조치들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마 요 정도만 들어가도 그 이번 그 이 정상회담에서는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그 얘기는 분명히 할 거예요. 북한이 비핵화 노력하기 전에는 생션 나오셔서 제재는 풀지 않을 거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 후보 시절이었나요? 당선인 시절이었나요? 뭐 만남을 위한 만남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의지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바이든 대통령과 좀 같은 선상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네, 생각이 그리고 되네요. 아마 그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아마 정상회담 그 공동성명까지 안에는 포함이 안 되겠지만 이게 후속적으로 이제 국방 당국이라든가 외교 당국에서 얘기가 될 때는 이제 그동안은 상당 부분 이제 지금 로키로 진행이 돼 왔던 미국의 주요 전략 자산들을 네네. 주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은 축소되거나 유보돼 왔던 한미 연합 훈련들을 이제 하반기부터 정상화해 나가는 문제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지금 2017년에 첫 배치가 됐지만 여전히 임시 배치 단계잖아요. 사드 같은. 예.
사드 같은 것들에 있어서 이제는 조속한 환경 영향 평가 끝내고 이제는 정식 배치가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 부분에 좀 주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박진 장관이 이제 그 오늘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 나가서 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한 이제 질문에 이제 미국과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건 네네.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제도 내에서 네. 그 우크라이나에 가급적이면 그 이 무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무기라든 우크라이나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네네. 무기하고 군사 장비이기 때문에요.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기반이라든가 제도적 기반을 검토를 해볼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이 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아마 이 1, 2개월 내에 끝날 거면 지금 준비를 해도 그 준비하고 있는 중간에 아마 그게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하반기까지 계속될 거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무기나 이제 장비가 양도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아마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 줄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국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게 이게 러시아가 그러면 우리를 완전히 적대 세력으로 간주를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북한에 대해서 만약에 핵기술 지원 같은 걸 해줄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도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찾기 위해서 한국이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이제 만났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두 정상의 이제 면모에 대해서도 언론들은 관심을 많이 네. 갖고 있는데 흔히 생각했을 때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 신인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반백년 가까이 정치에 있었단 말이죠. 네네. 케미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 경력 상에서는 그렇게 접점이 많지가 않겠지만 두 분이 다 가치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계속 지원해주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자유라는 가치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가치들. 근데 이제 자유나 민주주의적인 가치는 윤 대통령도 누구보다도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케미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동안 한미 간에 항상 문제가 된 게 앞에서는 웃다가 뒤에 가면 딴소리들 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한국 방문했을 때는 뭐 그냥 그렇게 나쁘지 않은 멘트들이 나가요. 그런데 이제 내부에 만나보면 뭐 한국이 거의 우리한테 공짜로 지금 우리를 베껴 먹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방위분담 안 하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들 굉장히 끔찍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했고 우리 내부에서도 또 뒤에 돌아서서는 앞에서 하지 않은 얘기들을 또 했었단 말이에요. 뭐 냉전 동맹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요. 최소한 그런 거는 이제는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께서 지금 이 협력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그런 뒷소리는 안 나올 걸로 기대가 돼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떤 차이점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조금 다르게 전개될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방한을 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관심이 있었던 건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령 뭐 레이즈라든가 네. 경로라든가 이런 책들이 나왔잖아요. 된 거는 지금 돌아보면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 찍고 자기가 그 대중의 관심을 받고 세계적인 지도자 이런 이미지에 굉장히 이런 이미지를 중시했던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인들한테 비추어지는 미국 유권자들한테.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와서도 한국의 발전이나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게 이게 한국하고 이제 이 협력을 강화해서 포괄동맹으로 가야 됐다는 게 아니라 한국이 돈이 많구나. 그러니까 더 가혹한 계산서를 내밀어도 되겠구나. 이제 여기에 대한 두 개였고 어떻게 보면 세 번째는 굉장히 친하고 믿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이중적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보면요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그 한국 방한을 했을 때 네. 약간 들뜬 듯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본인이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이런 그 언행이라든가 아니면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보였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냥 편하게 옆집 오듯이 지금 방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양측의 이미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대통령실이랑 이제 미국 NSC가 이제 경제안보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소식이 들어왔었는데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한다. 이건 또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해 나가겠다라는 거는 자 대화를 만드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대화나 협의체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요. 공동의 목표를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경제 협력을 주로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서 협력을 할 건가? 협력 분야를 식별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 협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느냐. 양측의 국내법을 손질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거 관련된 또 부처 간의 이 협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식별하는 게 이게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자산이 공유가 돼요. 예. 국제적으로 펀드는 어떻게 끌어올 거냐. 그다음에 양측의 여기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돼. 그건 군사적인 분야에서 협의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안보 분야 대화를 한다는 거는 일단 제도화된 주기적인 정기화된 이제는 협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그냥 한번 이러고 그냥 일회성에서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잘할 건데 이거에 대한 분야들이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는 조치의 구체화가 이제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정상이 저렇게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을 하는 이런 상징성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논의들을 양측의 이걸 통해서 투자 협력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돼나가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투자를 최대한 많이 유치하는 것이 또 큰 목표 중 하나.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경제 안보 분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무서운 얘기기도 해요. 이제는 경제 분야에서도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에 대한 피하 식별을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경쟁자고 미국 경제를 만약에 저해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게 한국한테도 경계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뭐 중국이 가장 네, 먼저 그렇죠. 떠오르고 아무래도. 또 러시아와도 또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또 다시 또 북한 얘기로 조금 돌아가 보면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이제 한미일 북중러 뭐 이렇게 이제 약간의 나눠지는 그런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로 많이 하는데 조금은 더 공고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네, 한미 간의 이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양측이 충분히 상대방들의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 있는 대북 정책들 다시 말해서 대화는 없다. 완전한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 여기에 대한 한국의 충분한 이제 지지라든가 전폭적인 동의가 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는 얘기들이 오갈 텐데 지금 실질론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대외적으로 나오는 공동 성명과 관계없이 이거는 조금 역할 분담이 지금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금년 내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하고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아요. 예.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고요. 중간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꼬이면서 또 뭐가 꼬였냐면 이 이란 핵 프레임워크 지금 재개하는데 거기 러시아도 참여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 문제가 꼬여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지금 유럽 지역에서의 안보 문제하고 이란 핵 협상 이게 중동 지역이잖아요. 두 가지 문제점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까지는 이게 북한에 대한 도발 억제가 되었든 대화이든 간에 한국이 좀 상황을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분명히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예? 일본과의 관계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한번 지나가는 얘기로는 나올 때 한미일 협력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은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들을 하면서 한번 나오기지만 이게 주요 의제로 미국이 와서 이게 일본하고 지금 양자 관계 좀 풀어봐라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번 회담이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이거든요. 네. 상대방이 불편해할 의제를 가지고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쿼드 참여를 통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자 이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쿼드에 참여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앞으로 지역의 소다자 협력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더 이제 역할을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쿼드라는 것 자체를 아예 언급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쿼드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역의 소다자 협력들이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쿼드나 오커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열린 자세를 보여주겠다. 아마 이런 쪽에 그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동안 이제 기존의 입장 자체가 이 쿼드라는 게 자체가 특정 국가 자꾸 배제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이전 정부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탈피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쿼드는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거기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꼭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는 사실 미국이 지금 인도태평양에서 만들어보고 싶은 거는 유럽의 나토와 같은 움직임들인데 네. 이게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특성상 나토와 같이 어떤 굉장히 회원국들이 많은 다자동맹이 역사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그런 대로 유사성이 있는 국가들 3개 국가, 4개 국가를 지금 묶는 움직임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이 공감을 하고 또 앞으로 그 협력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아마 의미의 표현은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기존에 나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항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특정 지역들 아까 대만 문제 여기에서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이런 문제들도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흔히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회담이 이루어지면 그 회담 하나로 다 해결될 걸로 지금 마치 기대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과도한 기대들이 서로 생기게 돼요. 과도한 기대,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거 이상의 과도한 기대를 하다 그게 실현이 안 되면요. 그 다음에 그게 쌓여가지고 상대방이 실망이 됩니다. 이게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미국 내에서 나오는 이유도 시작점에서는 그 앞에 과도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양측이 분명히 출발선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적당히 서로에 대해서 기대가 과도한 것들은 거품을 빼줄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 한 열흘 만에 열리는 회담에 대해서 너무 세세한 분야까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합의들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게 솔직한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제 같이 둘러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정상이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안내를 받으면서 공장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이제 다 둘러보고 나면 아까 보신 저 이제 그 행사장에서 연설을 할 아마 것으로 공동 연설을 공동 연설을 할 것으로 내용을 한번 좀 예상을 해볼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지금 본 정상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한국을 방문한 소회라든가 네.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어떤 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간단하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대한 환영의 입장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일부가 나온다면 한미가 그동안 얼마만큼 역사적으로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왔나. 그리고 그런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바이든 대통령 방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아마 이런 쪽을 주로 부각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와 또 과거 그리고 미래 지향 예. 방향까지. 그리고 아마 양측이 양 대통령께서 예. 이번에 동맹의 상징적인 의미들 네네네. 한미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라든가 그리고 그 삼성 공장의 방문에서 보이는 상징처럼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미래도 아마 같이 갈 거다. 그 미래를 같이 가는 상징이 바로 오늘 삼성 공장 방문이다. 이런 협력이 계속되는 한 한미 관계의 결속이나 아니면 협력이라는 거는 그 차질 없이 계속 유지되고 오히려 강화될 거다. 아마 이런 메시지들 정도는 오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메시지들이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고 또 모레는 정의성 현대차그룹 회장을 면담을 합니다. 네네.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또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지금 현대
차도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또 미래 기술과도 관련돼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문제들, 배터리 네, 협력들도 예.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미국 투자 문제들 이게 또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발표들을 뭐 할 거라고 또 언론들은 예측을 하고 또 지금 전기차 파운드리 공장인가요? 뭐 그것도 좀 미국에 예, 짓기로 그렇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사의를 표하고 의미를 부각함으로써 아까 짚어주신 대로 미국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좀 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또 이게 미국 정상이 우리나라를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정상회담을 하고 사실은 그 5년 전에 2017년 11월 7일에 이제 그 트럼프 전 기억합니다.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는 도착해서 바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내일 용산에서 열린단 말이죠. 예. 다른 모습인데 이 그림은 좀 어떤 식으로 좀 예상을 해보면 될까요? 일단은 도착 시간 자체가 이제 지금 좀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을 예, 예. 하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는 보면은 앞에 일정이 있고 이동 거리가 짧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정상회담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워싱턴에서 직접 오신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어도 지금 아마 워싱턴으로 온 경우라면 지금 공군 1호기를 타고 왔다라고 해도 10시간 이상 비행을 한 경우입니다. 곧바로 정상회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토요일로 정상회담 시점이 잡힌 것 같아요. 용산에서 하는 모습은 사실은 처음 아니겠습니까? 정상.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무실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용산에서 하는 첫 정상회담이 될 거고요. 근데 용산이라는 의미가 잘 보면 용산에 한미연합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의 핵심 상징과 중추적인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방부 청사도 여전히 합참 청사도 거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청와대보다는 동맹이라는 걸 상징하는 데는 더 적절한 지역일 수가 있어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이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하는 그 이벤트들 중에 가장 기대할 만한 일정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바로 오늘 지금 삼성전자 그 방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그 이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떠나실 때 방문하는 공작사 방문도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사실은 일본도 지금의 우리 상황을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지 예,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그전의 안보에서 이제 경제 안보로 좀 강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본 입장에서 위기의식을 좀 느끼기도 할 것 같거든요. 위기의식을 과한 느끼는 것 해석인가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한일 관계의 현주소예요. 사실은 IPF로 간다고 하더라도 미국 이외에 한국이 그동안 가장 또 쉽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구하고 있는 가치면이라든가 경제적 지향성 면에서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국가가 일본이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네. 우리는 사실은 너무 일본 얘기하면은 경쟁이라는 측면만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논쟁이 이런 거예요. 그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갖고 한국을 방문할 때 거의 일본에 대해서 언급을 어떻게 했냐. 가령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코너스톤이냐 린치핀이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린치핀이라고 불러주는 게 더 좋은 거냐, 코너스톤이라고 불러주는 게 더 좋은 거냐 이런 얘기도 또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그런 집착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 좀 견제를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일본은 두 가지 면에서 견제를 할 수가 있을 건데요. 하나는 그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게 지금 일본 정부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싸움에서 지금 조금 우위를 점하고 싶은 게 일본 현재 기시다 내가 그 생각일 거예요. 그런 거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쿼드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포괄적인 협력체로의 발전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쿼드 예. 자체가. 네. 시쳇말로 김이 빠져버리는 거죠. 이제 그럴 가능성을 하나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일본이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일본도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계산서를 가지고 뭐를 동맹국들한테 요구할 해줬으면 것이냐. 좋은지를 그걸 보고 한번 가늠을 해보는 게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일본이 하나 또 더 신경을 쓰는 게 있다면 예, 우리하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기간 중에 북한 도발 하나하나 그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사실 일본과 풀어나가야 할 과거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마 미국 쪽은 은근히 그런 얘기 이제 일본 가서도 그 얘기 할 거예요. 예. 양국이 잘 풀어보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필요 없는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다만 그동안 한일 간의 갈등이 이제 몇 가지 갈등들이 계속되면서 협력해야 될 사안들에 있어서도 쓸데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단절들이 계속되어 온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민간 교류 협력도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인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 한일 간에 이렇게 서로 혐한 감정이라는 게 확대된 거에는 양측의 여론 주도층이라든가 아니면 언론 쪽에서도 또 주로 그런 쪽에 이 주제들이 많이 활용이 되어 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일 간 언론 간의 협력이라든가 대화 같은 것도 한번 이제는 추진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전 관련 리포트를 보셨는데 원전이 한미 간의 협력 좀 어떤 식으로 좀 구체화될 것이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예, 이제 원전 관련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이제 이 한미 원자력 협정 네. 여기에 대한 아마 개정 얘기들이 될 거고요. 그동안 근데 아마 오늘 얘기가 된다고 해도 당장 뭐 우리 쪽의 재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논의되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동안 한미 원자력 협력에 있어서 몇 가지 그동안 현안 문제가 장애 문제, 이제 기술 안전 문제, 그다음에 양측의 이제 이 원자로 형들에 있어서의 표준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탈원전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 적극적으로 좀 행보를 보이고 있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을 할 경우에는 지금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이라는 게 지금 한번 형태를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탈원전 얘기를 하고 있다가 네.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면서 다시 한번 원전 연장 가동이나 재가동을 논하는 국가들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원자력 안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력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 기술의 불필요한 특히 무기화될 수 있는 기술 확산이라든가 이 경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동안 보면 마치 이게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고 실질적으로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데도 이 굉장히 많은 전력 부분에 주력을 차지해온 것처럼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 자체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각 자체가 좀 상당히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권 때도 이제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용어를 조금 바꿔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다. 에너지 전환 얘기가 됐고 과도한 이제 원전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전반적으로 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건 좋고요. 네. 그런데 그게 비율을 낮춘다는 게 정도의 문제이지 완전히 원자력 발전 자체의 비중을 기존보다 네. 대폭 축소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는 에너지 가격이 더 비싸질 거라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하고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강도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회적 습관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이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요. 네. 그게 없이 그냥 전력은 기존 수준대로 쓰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그냥 느낌이 괜히 찝찝하고 원자력 발전 이거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이거 되도록이면 안 쓰는 쪽으로 간다. 이 접근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고쳐져야 되는 거죠. 한전에 사실은 막대한 부채 얘기가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전에서 협력 부분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게 되네요. 그리고 뭐 원전뿐만이 아니라 이번 방안 때 여러 의제들이 논의가 될 텐데 사실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후에, 그러니까 흔히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이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각 부처별로 이제는 움직이게 장관들이만 돼요. 움직이죠. 그러니까 가령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또 국무부하고 접촉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확장 억제 이 전략 협의체 가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그 국방부, 외교부라든가 국무부, 미 국방부 간의 협의들이 시작이 될 거고, 그다음에 경제 안보 관련해서도 경제 부처들을 중심으로 한 또 움직임들이 될 거고, 과학기술 협력이나 우주 협력과 관련해서도 얘기들이 이제는 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동안 이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한 그 논의하고, 그리고 또 부처 간 업무 분담을 또 조정해야 될 소요들이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는 이 정도로 포괄적인 협의를 하고 나면 각 부처에 맡겨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적절하게 위에서 컨트롤 타워가 네. 이 동맹들 공동선언에서 나온 이 여러 의제들의 좀 우선순위를 조정해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대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함께 모시고 또 얘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가장 관심이 문 장군님께 이제 가장 관심은 북한의 도발 여부 이런 부분일 네. 텐데 지금 어제 이제 국정원이 아까도 여쭤봤습니다만 어제 국정원이 분석을 하기로는 그 국회 정보위에다가 보고를 하기로는 이제 핵실험은 준비 다 끝났다. 네. 타이밍만 보고 있다. 타이밍이 이게 지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방한 시점에 하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방한 시점에 하면 안 되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건국 이래 최대의 동난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네.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핵실험을 한다? 이거는 사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2018년 4월에 김정은이 직접 약속한 핵 미사일, 특히 ICBM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깼잖아요. 네.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므로써 이제 남은 건 핵실험뿐인데 3번 갱도 풍계리 3번 갱도 보수 작업을 이제 끝냈고 말씀하신 대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그런 판단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번 기간 동안에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특히 핵실험 같은 경우는. 네. 그러나 이제 ICBM 같은 경우는 지금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정황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연료가 주입이 되면 발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내일과 모레 사이에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직후라도 발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는 이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메시지를 낸 것은 뭐 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다. 뭐 그렇게 움직임을 있는 것으로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 던지는 거는 북한에 하지 마라. 이렇게 좀 준 거라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지금 그런 구두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각종 정찰 감시 자산을 이용을 해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국제사회에 특히 한국과 미국의 중요한 정상회담 일정에 그런 도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책임을 규명하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이제 아내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직 뭐 둘러보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니까 네. 연설까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시간이 걸리겠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상보다 되게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이건? 그러니까 지금 아마 기술적으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 지금 웨이퍼들 같은 경우 설명을 하는 경우에도 저 의미하고 이게 미리 아마 설명은 어느 정도 브리핑은 돼 있을 건데요. 그것만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호기심 꽤 있는 분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지금 아마 둘러보고 물어보실 것도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아무래도 지금 통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간이 더 가는 거죠. 실제 저 반도체 이 클러스터 네. 뭐 캠퍼스라고 부릅니다만은 저것이 뭐 축구장 400개 넓이라고 그러니까요. 얘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물론 동선이 이미 계획돼 있을 것이고 계획된 동선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가는 곳마다 설명을 듣고 혹시 바이든 대통령이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통역이 이제 함께 하면서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 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얼마나 궁금하고 또 기대감도 클 겁니다.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네. 이걸 통해서 중국도 견제하고 경제도 살리고 미국 국민들의 마음도 얻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일련의 과정들 아마 이걸 통해서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많이 그 미국 내부적으로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 물가가 최우선 과제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그렇습니다. 강조를 했는데 이제 한국과의 이런 경제 동맹, 또 기술 동맹을 통해서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물가도 잡히고 우리 미국 국민들에게 저렴한 물건들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좀 예상하면 될까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아마 다 복합적으로 포함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뭐 반도체 하나만을 가지고 물가 전체를 끌어내리거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중국의 권위주의,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 또 불공정, 독점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중국 견제를 이제 결실을 맺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행보 중에 이번에 하나란 말이죠. 그 중심에 우리 한국이 있고 그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다고 하는 것. 그곳에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해서 이렇게 윤 대통령과 함께 동행을 하고 또 웨이퍼에 서명도 하고 연설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미동맹을 안보에서 경제로, 경제에서 기술로 확대 발전시켜가는 그런 과정을 이번에 일련의 일정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국민들에게도 그래, 내가 이렇게 정말 이런 행보를 통해서 미국 국민들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기술적 동맹을 이번 방한 때 대대적으로 내세웠고 이후의 행보를 조금 예측을 해본다면? 예, 결국은 이제 한국 방문 일정이 끝나면 이제 내일 정상회담을 하고 정상회담이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미 정상의 공동 선언문이 이제 발표가 될 거란 말입니다. 네. 거기에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런 내용들, 대북 안보와 관련된 문제, 경제 협력에 대한 문제, 또 이 지역 협력과 관련된 이런 문제, 기술 동맹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담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행보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쿼드 정상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출범하려고 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의 출범을 이제 하게 되면 거기에도 기술 분야 공급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역시 한국이 동참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한국으로서는 사실 중국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야말로 미국과 확실한 동맹을 맺고 특히 공급망 이 협력 동맹에 함께하는 것은 이건 비단 미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도 직접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웠지만 이제는 경제와 안보가 분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이런 4차 기술혁명과 관련된 핵심 소재와 부품과 이런 것들이 안보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의 그 기술 또는 표준 이 체제에 참여하고 공급망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유익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에도 유익이 되고 미국에도 유익이 되고 그런 것들이 윈윈이 되는 그런 성명에 대한 후속 조치 그런 것들이 이제 쿼드 일부가 될 수 있고 IPEF가 이제 이번에 선언이 되면 그다음에 각국 분야별로 이제 협정들이 맺어질 것이고 협정이 맺어지면 거기에 따른 이제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겠지요. 지금 아까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뭐 질문을 많이 뭐 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윤 대통령도 질문을 좀 하시면서 설명을 좀 듣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시찰하는 것을 통해서 미국 내부에 내가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윤 대통령은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과 둘러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줄 수 있을까요? 근데 결국 가장 큰 거는 과거에 지금 항상 우리가 얘기한 게 염려하지 마라. 한미동맹 튼튼하다. 이 얘기 돼 왔지만은 사실은 그 내부에서 보면 이게 정말 튼튼한가에 관련된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이 한반도 문제,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대외적인 얘기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해왔지만 이게 정말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기가 좀 어려웠죠. 근데 아무래도 그게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상대방 대통령이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논리를 보여주는 거죠. 동맹 결속이라는 게 사실은 군사 분야에만 한 부분만 있을 경우에는 흔들릴 수가 있지만 이게 연계된 다양한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에서 쉽게 이제 파트너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 다른 분야에서의 핵심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 자체를 더 튼튼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동맹 자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불안 징후는 다 이제 없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도 있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렇게 넓은 다양한 협력 분야를 해나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과연 미국의 그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라는 게 불안해질 수가 있겠느냐에 대한 또 그 메시지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 보름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게 또 북한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도 그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결국은 지금 이 한반도 인근의 각종 전략 자산들이 전개가 돼 있고 감시 자산들 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한인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그 무언의 경고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북한이 그동안 시도해왔던 한미 간의 갈라치기라든가 네. 이런 문제들 자체가 앞으로 별로 통하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기존에 있는 대남 정책이나 대미 정책을 변동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자승자박이 되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문 센터장님께도. 예, 그러니까 사실은요. 한미 동맹이 출범한 것은 1953년입니다. 네. 6.25 전쟁이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됐고 한미 동맹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혈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를 나눈 동맹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 젊은이들이 정말 동방의 작은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4만 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고 네. 그렇게 맺어진 동맹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동맹의 가장 기저의 중요한 키워드는 신뢰라고 생각이 납니다. 네.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그동안 그 신뢰가 좀 흔들렸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좀 흔들리기 시작했죠. 트럼프는 동맹보다는 미국의 국익, 그걸 돈으로 이제 연결시켰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신뢰의 금이 가기 시작했고 동시에 또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그런 의식, 그런 것이 결국은 미국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관심은 인도태평양 전체의 관심이고 중국에 대한 견제, 그 전략인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 또 중국과의 관계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중심을 두다 보니까 중국 눈치를 본단 말이죠. 그럼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인데 거기에 올라타게 되면 중국의 반발과 중국으로부터의 압력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소위 모호한 안미 경중이라는 논리를 네네. 썼단 말이에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동맹이 맞아. 동맹이면 우리와 가치와 우리의 관심에 함께 해야 되는데 그래야 신뢰가 되는 것인데 한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에게 지켜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중시하는 가치에는 거리를 두고 좀 모호하게 이렇게 나오는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성으로 내놓은 것이 한미동맹의 복원이거든요. 네. 복원은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가치를 내세우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확실히 한국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열흘 만에라도 가자. 내가 먼저 가자라고 얘기했고 일정도 늘리고
삼성전자 방문하고 3일 내내 윤 대통령과 동행하는 일정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번 이 계기가 미국에 주는 메시지, 그래, 한국은 미국의 신뢰할 파트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 흔들리는 한미동맹이 이번에 확실하게 복원이 됐으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지만은 우리 안보가 튼튼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의 어떤 그 안도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중국을 향해서도 그동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것은 상호 존중, 다시 말하면 국익을 인정해줘야 된다. 우리 국익에 기초해서 결정을 하면 중국이 감놔라 배놔라 이렇게 간섭하거나 뭐 제재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차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이제 북한이 뭐 아무리 핵 선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확장 억제가 공고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삼축 체제와 연동을 해서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으로부터 응징보복까지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다 그러면 김정은이 말로는 핵 공격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매우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문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내일 나올 공동선언에 핵우산 보장 뭐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예, 핵우산뿐만이 아니라 핵우산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확장 억제거든요. 네네. 확장 억제를 구체화하고 신뢰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들이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확장 억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네.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미국도 설리반 그 보좌관이 이제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확장 억제 신뢰성을 제고하고 높이기 위한 그런 시도를 아마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네. 그 내일 그 지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은요. 네. 네. 금년이 또 조미 그 우호 통상 조약이 맺어진 지 140주년이에요. 네. 140년 되는 해예요. 그때 그 140년 전에 5월 22일 날 조미 우호 통상 조약이 체결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140년 전 바로 그 전에 지금 하루 전날 지금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것도 아마 어떻게 보면 사실 한미 동맹으로 얘기를 하면은 53년부터 이제 우리가 기산을 하게 되지만 네. 사실 그 이전부터 그 이 역사성이 굉장히 역사적인 협력의 그 이 맥락들이 있었거든요. 움직임들이. 네, 나름대로 그것도 상당 부분 상징성을 또 네. 되새기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여러 의미와 상징성이 있는 방안인데요. 지금까지 일단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